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정책론을 정리할 주간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정책론의 어떤 출제 경향이 아주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부동산학의 내용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게 지금 최근 5년의 경향이에요. 특히 최근 3년. 그러니까 요 5년 안에 나온 문제를 보면 10대 개가 넘어요. 이 제도와 정책이. 그래서 지금은 이 제도와 정책을 최소한 눈도장을 찍어 놓지 않으면, 그렇죠, 정책론에서 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정책론으로 먼저 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얘는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2시간을 풀로 우리가 했던 거니까 기억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래서 빵꾸 노트가 아니라 강의 노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출문제를 제가 첨부할게요. 자, 강의 노트를 보면 요놈이죠. 요놈 다양한 제도와 정책, 요 54번 페이지로 치면 15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의 시작은 바로 요놈이죠. 공공임대주택부터. 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임대료를 낮춘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를 보조해 줍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에는 항상 어떤 게 출제되고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요 종류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종류. 그래서 종류부터 보시면 올해도 이 종류는 또 개정이 됐어요. 올해도. 그러나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죠. 영구임대주택,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그 다음에 행복주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자, 우리가 익숙한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이죠. 영구임대주택은 기간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50년 이상 영구.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이죠. 30년 이상. 요 놈으로 찾아내는 거야. 영구임대 50년 이상. 국민임대 30년 이상. 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대부분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밑줄 친 것만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에게 뭔가 공급하는 거고, 국민임대주택은 그거보다는 좀 난 저소득 서민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뭔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소득은 낮지만 젊다는 이유로 우리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젊은 층들이죠. 이 젊은 층들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젊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정부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젊으니까 참아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요새는 젊은 계층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자, 아무튼 자, 여기 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렇죠. 분명히 소득이 낮아요. 그러나 젊다는 이유로 참으라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이 있죠. 이게 행복주택이죠.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행복주택.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영구임대 50년 이상, 국민임대 30년 이상, 젊은 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하면 행복주택.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예전에는 어떤 게 나왔냐? 공공주택이 뭐냐고 나와요. 그럼 공공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마련하는 거야. 공공이 주택을 마련해서 공급하는 건데, 야, 공공주택을 어떻게 마련하니? 그러면 예전에는 다 요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것만. 건설을 통해서 뭔가 주택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공공이 주택을 마련할 때 건설하기도 하고,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돌리기도 하고, 임차해서 공공주택으로 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다는 거죠. 자, 일단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영구임대, 국민임대, 젊은층의 행복주택. 자, 그 다음에 자, 2차만 하시는 분, 2차까지 하시는 분은 뭐 땡큐지만 1차만 하시는 분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너무 낯설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용도지역. 자,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있어요. 이게 용도지역제요.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토지의 적성을 평가해서 토지의 용도를 지정을 해요. 토지의 용도를. 그런데 항상 토지를 용도를 지정을 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중복되지 않게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즉 그냥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정리. 자, 전 세계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모든 토지의 적성을 평가해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를 하나를 딱 지정해요.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나오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 자,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은 1차만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 나온 것 정도만 확인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에 또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이 세 가지 사업을 뭐라고 부르냐?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 재생 사업 또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요 정비 기반 시설. 자, 정비는 이게 정비법에 있으니까 정비라고 되어 있고 요 기반 시설. 기반 시설을 기준으로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그러면 건축물만 다시 짓는다. 이렇게 공법을 하고 기반시설까지 열악하다. 그러면 기반시설까지 싹 밀고 다시 재개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극히 열악. 네 글자나 되잖아요. 네 글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기반시설을 쭉 보는데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이라고 돼 있어. 그럼 1차만 하시는 분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안 떠오르더라도 그냥 제일 긴 거 찍어. 그냥 극히 열악 네 글자나 되니까. 다른 것들은 열악 양호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데 자,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내가 어떤 지역을 갑니다. 어떤 지역, 동네를 쭉 돌아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건축물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어때 보이느냐 봤더니 너무 노후화되고 불량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노후화되고 불량스럽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업의 공통점은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에요. 노후 불량 건축물. 자, 그런데 자, 시작. 노후 불량 건축물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역은 다시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런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봤더니 뭐까지 열악하냐 봤더니 도로 등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게 도로죠. 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도로까지 그냥 싹 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야, 다시 개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개발하자.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요.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조합을 결성해요.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들이 직접 자신들이 돈을 부담하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항상 문제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이 있느냐? 그러면 1번이에요. 여기는 지금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고요. 기반 시설도 열악함을 떠나서 극히 열악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재개발 대상의 지역이 맞아요. 재개발 대상 지역인데, 자, 재개발 대상 지역인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도시의 저소득 주민들이 집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들이 직접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지역은 계속해서 이렇게 낙후된 상태로 있잖아요. 이럴 때 정부가 지원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앞에 주어가 정부가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는 재개발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부가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 환수제도예요.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그러면 완전히 하수인 거죠, 하수. 우리가 흔히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첫 번째, 요놈이 잘 나와요. 자, 도대체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에요. 자, 개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다 환수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은 뭡니까? 그럼 항상 비정상적인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해요. 이게 개발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사회로 환원시키겠다라고 지금 하는 게 이 개발이익 환수제도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옆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의 변화, 그 밖의 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가액이 늘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늘어났습니까? 요놈이에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토지 가액의 증가분, 요놈을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 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 개발이익을 징수합니까? 그러면 요 개발부담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죠. 개발이익.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토지 초과 이득세요.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걸 통해서 뭔가 환수를 했는데 이 토지 초과 이득세는 지금은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면 돼요. 자, 개발이익이 뭡니까? 개발 사업으로 말이야.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 그리고 이 정상 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 그냥 쉽게 말하면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 이득이에요. 요걸 사업 시행자에게 어떤 식으로 환수합니까? 그러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환수합니다. 꼭 놓치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한번 좀 볼게요. 자, 개발이익을 물어보면서 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뭐라고 출제했냐?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했어요. 물가 상승이 아니죠. 정상지가 상승이에요. 그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건 개발부담금이에요. 개발부담금.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 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게 재건축 부담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라고 돼 있으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줘야 돼요. 개발부담금.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지가 상승의 이득도 환수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토지 초과 이득세, 요 일명 토초세라고 합니다. 요 토초세로 뭔가 환수했지만 지금은 이런 제도는 없다 이 사람아.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용도 지역과 관련돼 있어요. 자, 전 세계가 토지의 적성을 평가해서 토지의 용도를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토지의 적성 평가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요 1번을 볼 필요 없고 2번을 봐요. 항상
우리 학생들의 적성은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토지의 적성은 항상 개발을 해야 될 토지입니까? 보존을 해야 될 토지입니까? 요 적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개발이 적성이냐? 보존이 적성이냐? 그럼 만약에 개발이 적성이에요. 개발. 그러면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야. 그리고 보존이 적성에 맞겠어. 그러면 자, 보존의 목적이 농업과 임업을 위해서 뭔가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고, 자연환경으로서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으로서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는 항상 요 두 개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개발과 보존에 뭔가 경합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적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개발이 적성이냐? 보존이 적성이냐? 자, 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익숙하죠.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이야.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 그런데 요걸 꼭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봐요. 항상 분양가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토지인 택지비와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데, 자, 공동주택을 팔아먹으려는 어떤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을 어디다 짓습니까? 봤더니, 자, 공공택지를 받아다가 뭔가,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택지는 대부분 토지공사 등이 조성을 한 택지인데, 우리 사업 주체에게 요 공공택지를 제공할 때 대부분 원가로 제공을 해요. 원가로. 공짜로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고 여기에 공공택지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업 주체가 뭔가 아파트를 지을 때 공공택지를 제공받았다 그러면 택지비가 대폭 싸지는 거예요. 택지비가 쭉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비가 하락하는 것만큼 분양가를 낮춰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 또는 분양가 규제 정책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물음이 뭐냐? 그러면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팔아먹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을 한다면 반드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자, 그런데 어느 지역입니까? 봤더니 공공택지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가 싸졌다? 택지비가 싸졌잖아. 그러니까 야,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좀 낮춰라는 규제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공택지에서 뭔가 공급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100%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가사 시험에 이게 한번 나왔어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옳은 질문이에요. 이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다면 100% 그냥 자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면 민간택지예요. 그러면 택지비가 싸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 거. 자, 분양가 상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잘 물어봐요, 이게. 우리 시험에도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요. 평가사 시험도 한 번이고. 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이 더 많겠어요? 없는 정책이 더 많겠어요? 있는 정책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정책 3종 세트를 꼭 암기해 줘야 되는데, 그 3종 세트가 뭡니까?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적이 없고,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개발이익 환수를 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고, 그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예전에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폐지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택지 소유 상한제 한번 볼게요. 자, 택지 소유 상한제는 택지의 소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6대 대도시라 그러면 옛날에 직할시라고 하던 시대예요. 지금 광역시죠. 직할시 언제적 일이에요. 예전에 한 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면 한 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을 하거든요. 나 200평 이상 좀 취득하란다. 그러면 대부분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럼 결국 택지를 200평 이상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는 그렇죠. 지금은 자본주의 경제에는 맞지 않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폐지가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는 뭐냐? 여기 보면 유토지, 비업무용 토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의 요거 토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토지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득. 그러니까 초과 이득이라는 게 토지의 가격 상승의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 상승의 이득을 예전에는 세금을 통해서 뭔가 환수를 했는데 그게 토지 초과 이득세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제도는 폐지됐고 지금은 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어떤 식으로 환수합니까? 그러면 팔 때, 즉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토지의 가격 상승을 뭔가 회수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이게 없어졌다. 요거 두 가지 없어졌다. 그래서 3종 세트가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글자 수가 다 뭐예요? 777이야. 777. 이제는 777 제도 없다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을 제한하는 거, 그다음 토지의 초과 이득세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시험에 공안세가 나왔는데 예전에 토지를 내가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하나 매입해요. 그리고 토지를 공지로 비워놓거나 토지를 한가로이 쓰고 있어요. 이게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토지를 비워놓거나 토지를 한가롭게 쓰고 있어요. 그럼 이런 토지를 우리는 공한지라고 불러요. 공한지.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사서 비워놓고 있어? 그러면 정부가 봤을 때는 딱 이유가 하나잖아요. 투기예요, 투기. 그래서 이런 공한지에 대해서는 공한세를 부과해서 토지의 이용을 촉진시켰어요. 요게 공한세예요. 그런데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세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가 잠시 올려볼게요. 자, 실거래가 신가는 최근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 두 개가 중요해요. 항상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요. 잔금 청산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게 작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꼭 기억해 줘야 돼요. 30일 이내에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제도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는 문구가 여기 요 문구예요.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요 문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밑줄 친 것만 읽어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다. 그러한 우려가 있다. 결국 투기가 지금 만연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기가 만연할 것 같으면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허가구역, 부동산과 관련된 허가구역은요,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 허가를 신청하면 안 해주려고 그래. 왜? 거래를 해주면 투기적인 거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허가 제도 그러면 이거 대부분 억제 제도예요. 억제. 자, 그리고 선매 제도가 있어요. 선매 제도는 얘랑 세트 메뉴인데,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 그러니까 요걸 해보죠.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사람이 소유자야. 갑이야. 소유자를 민법에서 항상 갑이라고 하나요? 자, 저보다 잘 아시겠죠? 자, 소유자인 갑이 을과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고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지역입니까? 그러면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소유자인 갑이 을과 뭔가 토지거래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항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신청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허가 신청이 딱 있으면 대표적인 게 요 토지공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전화를 걸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야, 지금 허가구역에서 말이야.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거래하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야, 일단 네가 이 토지가 혹시 장래에 필요하지 않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토지 말이야. 공익사업으로 장래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야, 을 대신에 네가 먼저 사라. 이게 선매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선매는 일반 거래에 우선해서 우리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이게 선매제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이런 공익사업을 위해서 매수를 원한다면 요 을보다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가 선매제도고, 포인트는 선매가 나오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용은 할 수 없고 협의 매수만 할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수용은 절대 안 된다. 왜? 지금 당장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지금 구입하는 거니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수용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요.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허가구역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 토지를 먼저 매수했어요. 을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했어요. 그럼 이 매수한 토지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토지은행제도입니다. 여기까지 토지은행제도입니다. 자, 주택도시기금이 있어요. 자, 이건 저는 낯설어요. 예전에 이 주택도시기금은 뭐라고 불렀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그러죠. 국민주택기금.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면 제 또래인 거죠. 예. 자, 아무튼 주택도시기금은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의 용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주택도시기금,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은 아무튼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성해요. 어떤 식으로 조성합니까? 청약저축. 우리가 청약을 하려면 저축 통장이 필요하죠. 근데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주말에 보면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주택복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금을 조성해서 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을 구입하고 임차하려는 소비자, 개인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싸게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 요걸 주고 이렇게 박스를 주고 국민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28회예요. 그러면 뭘 좀 봐야 되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논점이 요게.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소형 평수의
소형 평수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뭔가 지원을 하겠죠. 대형 평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것만 꼭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은 누가 관리한다? 국민주택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한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 자,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두 문자 따서 암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 정도는 생활 상식으로서 입에 붙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동산 관련 조세는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 취득을 할 때 내는 취득세.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겠죠. 그리고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날라와요. 재산세가. 그 다음에 처분을 할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죠. 이게 3대 세금이었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런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에서 자, 재산의 보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환수하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보유하는 일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통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명 종부세인 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형태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취득세, 일단 재산세, 그 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재산을 많이 보유한 특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추가로 부과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끔씩 상속과 증여세가 나오기도 해요. 상속과 증여는 부동산 관련 조세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상속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고 증여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부동산을 상속을 통해서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상속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그리고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가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으로 가끔 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세금의 원칙은 뭐예요? 국세죠, 국세.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암기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하고 국세라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부동산 세금 중에 지방세가 뭐가 있습니까? 다행히 다 세 글자야. 세 글자. 취득세, 재산세. 이것이 지방세 이런 거야. 그 나머지는 이걸 다 국세라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지방에게 넘긴 세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푼돈들이야. 푼돈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취득세나 보유세인 재산세 무서워서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죠? 요놈이 문제지. 요놈이.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딱 두 가지 지방세 암기하고 나머지 국세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시간을 한번 봐봐야겠어요. 이거 따로 제가 구분해서 기출문제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기출에서.